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6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3회계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보고 갈 건데요. 큰데, 자, 크다라는 의미의 대라는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자를 부수로 하는 글자는 본인, 자기 부수를 갖는 크다는 의미의 대, 일타라는 의미의 실, 가운데라는 의미의 앙, 기이하다라는 의미의 기, 받들어 모시다라는 의미의 봉, 컨트랙트, 계약하다라는 의미의 계, 이런 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글자는 실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자는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해서 잃다라는 의미의 한자로 실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의 실자가 되겠습니다. 실패하면 추진하던 일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지 않은 잘못을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의적이진 않지만 그 실수가 태만함으로써,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한 실수를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한자가 달리 표현돼서 프루트, 즉 과일이라는 의미의 과실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과실은 잘못됐다라는 의미의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 과실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은 고의적인 일에 버금가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실효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험 쪽에서 쓰는 말인데요. 일정한 조건에 도달해서 효력이 상실됐다. 여기서 실은 잃어버리다라는 뜻이고 효는 효력 해서 효력이 상실됐다라는 뜻인데, 이 실효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 용어로도 쓰이죠. 해서 조약이 효력을 상실했다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에티켓 또는 매너에 저촉됐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예의 범절에 잘못 적용되는 일을 저질렀다. 그럴 때 신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신뢰는 외교관계에서 신뢰는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전이라고 하는 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외교적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에 지나치게 미치지 못해서 상심하다, 속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보다 더 클 때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손실은 고의적이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에 위배했거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손해라고 표현을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단순히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만 손해는 자칫 형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실소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권은 최초의 인류인 애덤즈가 이브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웅자가 되겠는데요. 수컷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컷이라는 의미는 이제 남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남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컷웅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컷, 남성이라는 의미의 웅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 웅자를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좋아하는 한자이고 또 이 의미, 이면에 저변에 깔린 의미를 좋아하는 그런 한자죠.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의 아버지입니다. 영웅은 뛰어난 용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웅은 영웅 중에서 똑똑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한 영웅을 간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국에서 간웅으로 단연 손꼽는 사람은 조조입니다. 중국 사람이죠. 예, 조조를 간웅으로 가장 높이 시켜 세우는데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간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면서도 영웅적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품이 좋으면서 영웅적인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크고 화려할 뿐만이 아니고 아주 장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대하다와 웅장하다는 사실상 같은 말로 쓰이지만 웅대하다는 주로 규모가 크다 라는 의미를 갖는 데 반해서 웅장하다는 풍채가
그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그런 그 건물이 그 풍기는 그런 위상이 장엄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웅변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 있는 말로 청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연설을 웅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웅동조할 때 이 자자는 여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같은 나무에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자웅이주, 즉 다른 나무가 그 암나무와 순나무가 다르죠. 근데 통상적으로 식물, 즉 나무는 자웅동주죠. 웅비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크게 떨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날다라는 의미의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웅대하게 날아오르다, 용이 날아오르는 것을 상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뜻을 아주 크게 펼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존불상을 모신 빌딩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보면 메인 빌딩 오브 템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웅전에 걸맞는 번역은 아닙니다.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존불을 모셨을 때만 대웅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존불은 누구예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을 모신 그 뭐죠? 저 본존, 저 본 빌딩, 메인 빌딩만 대웅전이라고 하고요. 석가모니불이 아닌 사찰은 대웅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마다 메인 빌딩의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대웅전이 없는 사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석가모니불이 없는 데예요. 또한 이제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같은 경우에는 불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웅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웅에 대한, 영웅이나 간웅이나 이런 그 뛰어난 인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우리가 이제 위인 전기라고 할 때 그 전기는 원래 영웅담이 아니죠. 영웅담은 보다 전설적인 거고 전기는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한국의 전통적인 위인 전기는 영웅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실과 허구가 막 섞여 있는 것처럼 한국의 위인 전기도 영웅담과 또 그 개인에 대한 사실 기술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접자가 되겠는데요. 있다, 그러니까 연결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로 이게 지금 현재 쓴 게 이게 손수자에 해당하는 글자고요. 있다라는 의미의 한자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다 삐쳐 올리는 겁니다. 여기도 삐쳐 올리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서 이건 손수자고 이건 서다라는 입자고 요거는 계집이라는 여자라는 여자입니다. 해서 접자가 되겠습니다. 손수자에다가 첩이라는 말을 써서 있다라는 의미의 접자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있다, 근접하다 이런 의미의 이 접자가 되겠습니다. 접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가장 흔하게 쓰는 접하다는 경계를 마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그걸 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기회 또는 사람을 만나다 라고 했을 때 접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접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경계를 함께하다 라는 의미가 인접하다 라는 말입니다. 근접하다는 가까이 다가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접하다와 근접하다는 같은 말인데 근접하다는 보다 동작적입니다. 즉 인접하다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근접하다는 가까이로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아닌 것은 접속사가 연결하지 않죠. 여기에서 이제 통상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면 종속 접속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등 접속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접속사라는 의미에서 약간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접근하다는 근접하다와 접근하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근자와 근접, 접근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근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가까이 있다라는 말. 접근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가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다가 다가간다는 동사니까 근접하다는 상태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아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듯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교류하다 라는 의미를 첫째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를 교류하다. 그런데 또 이제 그것보다 더 의사 교류라고 하는 보다 물리적인 것은 터치되다. 그러니까 서로 촉수됐다. 즉 부딪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접촉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접촉을 했을 경우에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일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접종하다는 백신을 주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접수하다 라고 하는 것은 받다 라는 뜻입니다. 밑에 접수하다는 물론 한자가 요 숫자가 다르죠. 요건 숫자는 받을 숫자고 요거는 수거하다 할 때의 숫자입니다. 요 접수는
점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M&A를 통해서 상대 회사의 사업을 접수하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할 때 상대 회사를 점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한국은 공공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이런 제도가 강력해요. 그럴 때 토지를 수용하는 것, 이거를 이제 접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북한에서 이제 민간의 토지를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 이것도 모두 접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용기가 있고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붙이는 거, 요거를 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 10개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파생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